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소박하고 진솔하게 비춰주는 거울, 문학. 이때 그 거울을 닦고 문지르며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평의 작업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 고장에서 문학 비평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송백헌. 대전문학의 향기 8번째 이야기 속엔 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부잣집 아들입니다. 방앗간집 아들이고 한 백석 하던 집안이고 13남매의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귀염둥이죠. 거기다가 또 어릴 때부터 아주 귀엽게 자라서 누가 어울리질 않았어요. 그래 초등학교 때는 가면 참 지금이야 세상이 달라졌지만 아가 도련님 선생님 하다 보니까 내 이름을 불러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귀엽게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어울리는 친구가 없었어. 고향이 어디시죠? 중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라는 곳입니다. 아주 시골 학교지만은 면 소재지는 말한다면 제가 3회가 되고 이 학교는 제가 24회가 되니까 상당히 역사가 깊은 학교죠. 책을 손에 쥐면 하루 종일 읽던 어린 시절, 그 바람에 누런 종이가 거무스름하게 얼룩지기 일쑤였지요. 손때 자국이 남아있는 책을 좋아하던 소녀는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택합니다. 삼청동에 있는 경기 상업고등학교와 청운중학교가 있는 그 학교 취직을 됐었어요. 부임 인사까지 했는데 그 대전시 장학사들이 선배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너는 대전으로 내려와라고 강제로 저를 끌어내려서 대전고등학교를 가게 했더니 초임 발령은 절대 뽑지 않은 시골에 가 있어라. 그래서 그 여학교는 총각이라 못 갔고 그래 강경상고를 갔다가 군인 1년 갔다 온 다음에 대전고등학교보다 가기 전에 대전사범학교라는 데를 스카우트 때 왔죠. 거기 있다가 그것이 공주 교대로 뺏기고 충남고등학교로 있다가 대고에 가서 10년간 졸업반 담임 10년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때 이제 일하다가 평생 고등학교 선생으로 늙을 것 같아서 그 평론을 써봤더니 67년에 현대문학이라는 잡지에 평론 데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잡지는 현대문학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현대문학 데뷔를 한다면 서울대학 합격한 것만큼 자랑스러웠는데 그 당시에는 시는 3회 추천, 소설과 평론은 2회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회 추천을 하다 보니까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에서 저를 스카우트 해갔어요. 그래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전문학교 교수, 대학 교수인데 교수가 굳이나 평론 추천받느냐, 차라리 석사를 해야겠다 해서 중앙대학 가서 백철 선생님 밑에 지도를 받았죠. 남광훈 선생님이 내 스승인데 그 양반이 권유를 해서 그래 거기서 졸업하고 나니까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이 생기면서 제가 스카우트에 가서 그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또 평론을 해야겠어. 그래서 75년에 2회 추천을 받고 그 추천이 누구냐면 조연현 선생이라고 한국 평론계의 거두 양반 추천을 받아가지고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원래가 초등학교 때 그 백일장에 가서 금강물은 어디로 흘러가나 하는 작품을 가지고 군대에서 장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내가 살던 동네가 6.25 사변 때 미군 탱크들이 지나가는 골목이었기 때문에 전부 집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우리 집에 그 많은 책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하나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6.25 사변이 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실에 앉아 수업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노천 수업, 그 야외에서 수업했으니까 얼마나 삭막하게 중고등학교를 보내놔 수 있겠죠. 그래 고등학교 사진도 한 장 정도, 한두 장 남아있지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 뭐 사진기 가지고 사진 찍는다는 건 엄두도 못 낼 때이고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학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어떻게 추세가 내 자의보다는 어른들이 실업교육 장려 앞으로는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해서 전기과를 하는데 맞질 않았죠. 그래서 이과 계통에 맞질 않아서
사범대학 가서 역사를 할 것인가 문학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문학으로 돌았죠. 그러나 역사 쪽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은 한국 근대 역사소설 연구입니다. 바로 그 우리나라의 역사소설로 박사를 받은 사람은 저 하나뿐 처음 최초일 겁니다. 예, 그리고 석사는 한국 농민문학연구라는 걸 가지고 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책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무나 지금도 만들 수 없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판사 민음사에서 출판한 것이 이 진실과 허구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현대문학이라는 잡지로 나온 시인이나 소설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충청남북도에서 현대문학을 통해서 비평가는 저 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평론은 중앙문단에서는 종족 번식이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그래 많은 지방에서는 뭐 평론가는 자천타천 나옵니다만은 정식 데뷔를 한 그 평론가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데뷔했을 때만 해도 평론가가 50명 미만이었었고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고 그 자부심 때문에 일평생 그걸 놓지 않고 강단에서 고집했던 겁니다. 실제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재능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바람직하다면 가령 인류 소설가나 인류 시인이 되면 청사의 길이 남죠. 그러나 평론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겁니다. 내 이론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당대적인 모선이 있습니다. 판검사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평론가라는 타이틀만 가지면 많은 작가들이 아첨을 합니다. 또 책도 많이 봐달라고 기증도 많이 오죠. 그런 영광도 있었죠. 그러나 사실은 엄격히 말한다면 평론이라는 건 당대적인 것이고 작품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정송강 선생이나 윤선도 선생님이 작품이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것처럼 그처럼 이 평론은 늘 내 학설이 절대적인 아니죠. 언제나 수정 가능한 전제하에서 쓰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참 바람직한 아니지겠지만 그러나 당대적인 그 모선이 있었죠. 비평가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스승으로 지난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요. 후진양성에 전념하며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평론가입니다. 이 상록수는 잘 알다시피 1930년대 동아일보에서 부나로드 운동이랑 농촌 계몽 운동을 러시아 말로 부나로드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때 유행해서 그 현상문에 모집했을 때 이광수의 흙을 모방한 작품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수석으로 당선된 게 시문이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시문이 상록수는 바로 이광수의 무정과 한빛줄 한계래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많은 사람이 농민문학으로 하는데 농민문학이라기보다는 나는 서정문학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작품 속에는 최영신이란 여자가 있죠. 박동혁이란 남자와 연애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연애 장면을 근데 보통 연애가 아니라 최영신이라는 사람은 국가와 조국애와 사랑과를 동일시한 거지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요 구절을 내가 가장 핵심 단어를 몇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애정은 추한 것이며 자신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영신은 결국 동혁과의 결혼을 자의로 언약한다. 그것은 동혁과 동지애적인 사랑만이 자신과 조국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국의 낭만적 열정은 이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다. 부나로드 운동의 성격 자체가 가지는 사상적 격정과 함께 고양된 계몽주의에 대한 작가의 의도는 사실주의적인 방법의 현실 분석보다는 낭만적인 격정으로 둔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낭만주의적 열정은 동혁과 영신이 순결한 사랑을 통해서 그 정점을 이룬다. 특히 해당화 필대의 장애에서 그들의 사랑에 대한 묘사는 거의 시적인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장면 묘사를 가리키는 것이지 주인공이 사랑의 본질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최영신의 애정과는 시적 서정성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의지적인 편으로 추출된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본질적인 면에서 에고의 욕구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녀에 있어서의 사랑, 그것이 남녀간의 이성적 본능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은 오히려 초에고의 의지적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 적어도 그녀의 관점에 따르자면 개인적인 사랑과 조국애적 사랑이 병립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최영신의 사랑은 민족적 사랑과 본능적 사랑이 조화로운 일치 승화에서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마치 뿌리 뽑힌 사람들에서 보여주는 바레스의 민족주의적 사랑의 절대화를 연상시켜주기도 한다. 최영신이 사랑이 앞서 말한 대로 비록 감정과 의지 결정체라 하더라도 그러나 작가에 의해서 묘사되는 사랑의 장면은 30년대 이 나라 어느 소설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감미로운 서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문의 작가적 기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독자들은 최영신이 강인한 의지보다는 희생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받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내가 가장 핵심적인 평론의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나는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이 지금까지 내 생애에서 평론계의 가장 원로인 백철 선생이 석사지도 교수요, 서울대학 전광용 선생이 박사지도 교수요, 나를 추천해준 그 조혜련 선생이 현대문학의 주관이었던 그 양반이 그 나를 추천했기 때문에 내 배경이 한국의 평론계의 거두를 다 배경으로 이렇게 모셨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걸 자랑스럽게 떠돌아다니는 일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우리 훌륭한 스승 밑에 나는 든든한 배경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공부했지 어떤 명예와 권력을 지향해 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60년대 이어령 씨와 함께 쌍벽을 이룬 김우종 형이 송 교수 그 재능, 송 선생 재능 가지고 고전하지 말고 평론을 해보라고 권유를 해서 그 양반이 인도로 조현원 선생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자극을 받아서 평론을 해서 김동리론 가지고 초회 추천을 받은 겁니다. 꾸준한 문학평론 활동 외에도 그의 이력은 화려하기만 한데요. 우리 고장 역사의 산 증인이라 불릴 정도라니 송백헌 교수만큼 대전의 역사를 꿰고 있는 인물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 대전의 역사, 대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수집벽이 있어요. 젊어서부터 많은 책을 수집했는데 사실은 스스로 문학관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여의치 못하죠. 가난한 월급쟁이들이 그런 걸 문학관을 만들 만큼 재력이 있습니까? 그래 결국은 많은 걸 모은 걸 많이 나눠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중에서 잡다하게 모은 책 중에서 문중 관련된 것은 두 군데를 나눠줬습니다. 우리 은진송 씨 대종회에 한 4,000권을 책을 도서관을 만들었고 덕은총서라고 또 우암 사적공원에 우리 할아버지 거니까 거기 자료실에 1,400~500권짜리 내일 모레 오픈합니다만 도서관이 자료실 개관되고 또 13,000권 정도의 책이 대전 문학관에 줬습니다. 그건 현대문학, 고전문학, 문학관계만 줬습니다. 주다 보니까 아낌없이 줬는데 정말 희귀본을 많이 내놨어요. 한 500~600권 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나왔죠. 네 번째 모신 귀한 손님이라고. 뭔지 아세요? 백석이 사슴입니다. 백석이 사슴이 우리나라에 3권밖에 없는데 4번째 나왔다는 거예요. 한 권이 누구냐면 그 국립도서관에 하나 있고 하나는 고려대학 도서관에 있고 하고 하나는 헌서점에 한 권 있는데 그것을 그 길상사라는 절 있죠. 왜 저 김여인이 왜 백석이 애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사랑하는 애인인데 헤어졌죠. 그래서 서울 와서 요정을 하면서 수천억 재산을 왜 법정 스님한테 기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양반 얘기가 내 수억 재산이 내 사랑하는 애인 백석 시 한 줄만 못한 걸. 그 백석 사슴을 살해도 없어요. 근데 100권 한정판인데 이북에서 발행한 일제시대 1936년 그러니까 내가 2살 때 발행된 한지판인데 100권 한정판인데 그 중에 전국에 없고 내 책은
대학 다닐 때 대구서 헌책방에 샀는데 그것도 백석이 김영랑한테 준 책입니다. 영랑형이라고 사인한 책인데 그 책이 근데 사인한 책 말고 그 길상사에서는 헌책방에 5억을 준데도 안 팔았습니다. 근데 더구나 사인한 책인데 아낌없이 이 문학관에 있습니다. 그래 그 책 때문에 금고를 하나 사다 놓고 지금 한 500권 되는 책은 아주 희귀본을 내가 딱 기증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책을 다 여기다 마지막 여기다 기증하고 상을 마감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좋아져. 더구나 좀 안에는 방마다 나중에 정년하고 나니까 소득 없어 어느 출판사 창고에다 냈더니 막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평생 아주 집안 상식은 할 수가 없죠. 한 책 냄새만 나는 몇 개 방이 전부 그런 이 집안 실내 장식이란 건 좀 생각할 수 없는 저지니까 집에서 인기가 없죠. 항상 미안하죠. 미안하면서도 또 속으로 미안하지만 겉으로는 큰 소리 쳐야죠. 누군가에게 문학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그는 마치 왜 사느냐? 그런 질문과도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문학은 송백헌 그의 삶의 큰 부분입니다. 아니 평생 그 교직에 있고 학문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서도 뭐 책하고 씨름하는 거 외에는 별로 뭐 일이 없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에 앉아서 책 보고 뭐 컴퓨터 치고 그리고 정리하고 뭐 그런 생활이었죠. 그래도 그렇게 책이 많았는데도 무슨 책이 어디가 있다 하는 거를 금방 이렇게 찾아낼 정도로 책에 대한 애정 또 책을 그 만여 권 있어도 어디가 뭐가 있다 하는 거를 하나도 뭐 기억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만큼 책에 대한 애정이 참 강했는데 이번에 문학관에다가 그 책을 13,000권을 정말 아까웠다거나 또는 이 책은 내가 평생을 참 가지고 내 몸처럼 맡겼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증을 하는 거 보고 저도 속으로는 참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평생을 문학과 함께 살아온 지도 어느덧 5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정 하나만으로 일구어낸 문학에 대한 자부심 때문일까요? 후배들이 이어가고 있는 현대 문학에 대해 안타까운 점도 많다고 합니다. 평론은 분석적인 거죠. 나는 평론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자연과학부터 공부해라. 파브로의 곤충기를 읽어봐라. 더듬이를 하나 떼어보고 또 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문학을 하면서 정말 문학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그 청소년기에 문학 작품을 보고 밤새 울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했는데 요즘 많은 학생들이 입시 지옥 때문에 소설 작품을 읽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작품을 읽어보지 않고 교과서에 몇 거 배운 걸로 끝납니다. 그러고선 대학 들어와서 겨우 몇 줄 작품이 있고서는 분석을 한다는데 적어도 많은 작품을 읽어봐야 안목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편의 소설을 읽자 작품을 읽는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대학 4년 동안에 몇 권 책을 읽겠습니까? 그러고 몇 줄 안 읽고서 평론을 한다고 떠드니까 그 사람이 한계가 바로 그 어떤 원칙을 대입시키는 아까 분석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작품을 많이 읽어보면 좋은 작품, 나쁜 작품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 많은 미술품을 보면서 미술에 대한 안목이 있는 것처럼 문학 작품을 밤낮없이 대했을 때 문학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안목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늘 문학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한번 접근해서 아주 감탄을 할 정도로 접근해보고 그 다음에 떨어져 보입니다. 떨어져 가지고 객관적으로 비판돼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마지막 또 접근해 봅니다. 그래 보면은 이제 새로운 안목이 생길 겁니다. 이게 평론하는 자세입니다. 접근했다가 떨어져 비판했다가 또 접근해 보고
또 그다음 떨어져 보고. 그러니까 한 작품을 재미로 읽으면 한 번 읽어야지만 싫든 좋든 3번 내지 5번은 읽어야 그 평론이 나오는 거지. 한번 쫙 읽고 하는 건 이건 하나의 주례사 비평. 주례사 비평이란 남 돈 일만 칭찬하는 것이지 지금 비평 아니죠. 이건 비평 중에서 가장 저질 비평이 주례사 비평입니다. 요즘 시집 뒤에 해서 써주는 도락에나 쓰는 건 그런 걸 주례사 비평이라고 합니다. 진짜 비평은 날카롭게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래야 되겠죠. 남 좋은 얘기만 나와준다면 주례에서 남 욕할 수 있습니까? 그거 좀 그래 그런 비평을 저질 비평을 주례사 비평이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대학 강단에서 평론한다는 것이 도대체가 그 평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분석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개구리를 볼 때 개구리가 문학 평론을 한다면 문학가는 개구리가 점프할 때 포물선을 그리고 뛰는 것이 우리가 그 모습이 바로 문학 아니겠습니까? 예술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한 나머지 개구리를 해보고 콩팥이 이렇게 생겼다, 뭐 간이 이렇게 생겼다, 이걸 하나 발견하고 혼자 자위를 하는데 이미 개구리를 해부를 하고서 꾸매고 나니까 이미 개구리는 죽어서 팔쩍 뛰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오늘날 대학에서 강의는 간을 본다, 콩팥을 보나 그걸 만족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개구리가 점프하는 포물선을 봐야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좀 대학의 문학을 아주 발기발기 찢어서 문학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또 뭐 혼이자같이 알고 이렇게 떠드는 이 현대 문학이 안타깝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보고 다른 작품을 창조하는, 그랬을 때 바로 평론도 예술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우리 고장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사람, 송백헌. 그가 지닌 문학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